서울과 수도권은 점차 비대해지고 있지만 사실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번에 출범을 했다는데 이게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데 어떤 위원회인지 앞으로 우리 부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월요일이었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10일 날 출범했는데요. 10일부터 이제 법령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이제 출범은 완전하게 위원회가 전체 구성된 건 아니고요. 아직 민간위원을 21명, 19명 하는 부분은 아직은 안 됐고요. 네. 정부 부처에서 이날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이제 장관들하고 물론 조승기 위원장이 참여했는데 대통령은 뭐 제가 10일자 제 칼럼에서도 표현했습니다만 직접 참석했으면 참 좋겠는데 마침 또 해외 순방이라서 일정이 겹쳐서 참석을 못했고요. 아쉬운 것은 국무총리라도 좀 참석해서 힘을 실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 국무총리도 안 왔어요? 네네네. 부총리가 참석했죠. 예. 사실 이제 네. 그동안 요 비슷한 뭐 위원회들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네.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이름은 아마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역대 정부에서 특히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이제 중앙 집권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 또 이제 균형 발전을 이제 국가 의제로 삼아서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는데 관련한 기구가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 직속 기구로 쭉 만들어져 왔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은 이제 지방 분권하고 이제 균형 발전의 기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총괄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이걸 이제 국정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추진 조직도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뭐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방시대위원회가 이게 두 가지 조직,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여기 이제 통합된 건데 그러면 이렇게 통합이 되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 지속으로 두 개의 기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명칭은 달리하면서 계속 이제 역대 정부에 존재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두 개가 이제 가동이 되었는데 쭉 이제 뭐 이름을 조금씩 바꾸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인사라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과제가 인사나 조직이나 재정권 또 주민자치권, 주민투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여전히 몇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양하고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이번 법령이 아주 중요한 것이 비수도권의 산업이나 인재, 연구개발 기능들을 강화하는 기회발전 특구 같은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조금 기우뚱해서 지금 좀 잠복되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곧 이제 부울경 경제동맹이 출범은 합니다만, 이제 메가시티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주를 비롯한 특별자치도와 같이 이 전체 국가를 분권형 지방행정체제로 변신하는 이런 국가 운영을 혁신하는 또 한 단계 대한민국을 성숙시키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뭐 지금까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따로 분류하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까지 이제 균형발전 부분은 사실은 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정부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재정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나누어주는 방식, 배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수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위주로 해서 시도 간의 출혈 경쟁을 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기계적인 균형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사권이나 조직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와야 지역이 스스로 알아서 재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부가 딱 정해주는 재정 여기에 쓰라 딱 이렇게 제안해놓고는 사실은 특성화된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균형 발전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 분권 지향형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지향형 분권 이 부분은 대단히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 전에 시민사회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서 출범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두 조직이 같이 움직인다는 게 조금 효율성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효율성 문제에서만큼은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입니다. 문제는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 그리고 이게 자문기구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한계점 이런 것들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건지. 네. 이제 맞습니다. 좀 얼마 전에 바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서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이 좀 어렵다.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자문기구 한계를 이미 노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이제 커지는 것이죠. 이제 정부 부처의 장관이 발표하고 이어서 위원장이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 거기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오히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 부처에서는 좀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메시지가 처음부터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우려인데요. 이 사실은 범정부 총괄을 아우르는 총괄기구의 역할을 하기에는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이제 집행력이 좀 부족한 것이죠. 구속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자문기구의 근본적 한계인데요. 그동안 입법 예고기관에도 저희들이 계속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제 강력한 부총리급 집행부처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완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뒤에 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그나마 행정수도라든지 지금의 세종시죠. 그다음에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통령이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29분이나 직접 참석해서 그러니까 장관들이 전부 참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직접 주재하고 독려하고 리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그 이후로 수도권 초집중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라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에 실제 민간위원이 아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좀 못했는데 21명이 아직 위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한 8월 정도 돼야 위촉이 되고 8월 말이나 9월부터 본격 가동이 되기 때문에 첫 회의부터 계속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주재하고 리드하는 이런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듯이 몇십 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 또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 하고 이래갖고 만들어진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나라는 우려들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일단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가지고 이 의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의지만이 아니고 실행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직접 몸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장관들한테 지시하고 얼마만큼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감이고 압박이 되겠네요. 그죠? 엄청나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야 장관도 참석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 직접 참석을 거의 안 합니다. 잘하면 차관 아니면 국장 이런 분들이 참석하거든요. 제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경험을 한 4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와의 관계 근데 지자체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해서 전주 쪽 언론들은 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가 뒤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만 특히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만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자체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런 여지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네. 그런데 산업은행은 명확하게 뭐 우리가 이미 다 강조하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수백 개의 공공기관 이전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산업은행이 빨리 이전돼야만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산업은행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이거는 먼저 한다는 것이지 함께 똑같은 시기에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이제 관련 대상 기관들의 노조의 반발이라든지 네네. 그걸 근거로 내세웠는데 이건 이미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있었던 일이고 또 이미 그거는 예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하고 해야 될 문제지 그 정치적으로도 풀고 정무적으로도 풀고 직접 대통령도 나서고 이래서 풀어가야 될 문제지 지금 와서 그것 때문에 총선 전에 하기는 어렵다.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내년 4월이 지나면 이 정부가 집권 2년 차로 들어가거든요. 2년이 지나는 거죠. 3년 차 들어가면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지율 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렵